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의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103회 지금 이론 그 문제부터 풀어드릴게요.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그 문제가 총 이론 문제로 15문제가 있는데 세무사회는 아직까지 그냥 지필고사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론 문제가 그대로 1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5문제가요. 재무회계 문제고 그다음에 원가 회계 문제가 6번부터 10번 또 5문제 그래서 20점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3문제예요. 11번부터 A형 그 시험 문제 유형으로 3문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는 2문제 그래서 총 1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론만 보고서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기 개수는 10개예요. 여기서 10개 정도 맞추시면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지껏 대부분 한 8, 90%는 다 맞아요. 이론에 대해서 한 10개 이상을 맞추는데 실기에서 60점 이상으로 떨어진다. 이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그냥 자기가 준비를 안 했으면 모를까. 준비를 갖다가 최소한 5회, 10회 이상을 풀어보는데 실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론에서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은 이론은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 봐준다 그래도 8개예요. 반타작은 해야지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고요. 자, 뭐 하여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이론 문제 한번 볼게요. 이 103회는 지난 8월달 2022년 8월 6일날 시행된 시험이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보러 가시더라도 세무이급은 12시 반부터 2시까지 1시간 반이죠. 90분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또 이번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 TAT나 FAT하고 좀 다르게 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숙지를 해봐 주시고요. 이따가 여기 지난번에 그거 한번 다 했었죠. 전산회계 1급 하면서 저기 시뮬레이션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있었는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1번 문제부터 세무이급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하라는 문제 같으네요.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랬네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위에 있던 건물 철거에 따르면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철거한 거겠죠. 그래서 얘도 부대 비용이 들어가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기계 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을 있을 때까지 여기 설치비, 시운전비 지금 기계 장치를 구입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아직 사용 저기 과정이 아니란 뜻이죠. 사용 과정이 아닌 여기 설치 과정이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기계 장치에 대해서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도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 공과금은 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얘도 맞는 거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됐다 그랬었죠. 대표적인 게 여기 뭐 있었느냐 하면 어, 취득세하고 등록세 있었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세금인데 유형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얘는 우리 보통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어, 얘네들은 세금과 공과 규정으로 기록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 근데 이렇게 취득하면서 발생한 이런 세금들은 우리 부대 비용에 즉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예, 3번도 설명 잘하고 있네. 4번 나왔네요. 토지 등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은 여기 네 번째 게 답이 돼요.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자본규정. 예전에 회계 1급 때는 유동자산이라든지 이쪽이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본규정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부채에서도 비유동부채.
자, 재무상태표의 자본 규정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기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여기 맞나요? 규정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되게 쉽죠? 정말 쉬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자본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어렵게 보이는 이런 용어들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감자 차손이 자본 잉여금인가요? 뭐였었죠? 얘는 자본 조정이었었죠. 그럼 2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자본 잉여금은 그 무상증자를 위해서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한다. 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우선 상기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자본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규정 맞죠? 자, 지금 여기 자본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자본 규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번 잘 암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 틀린 거는 2번이 금방 차이가 나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별걸 다 물어보죠. 근데 여기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우리 회계 담당자만 쓰는 용어들이라서 일반 용어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급수 불문하고 나온단 말이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3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국 달러 지폐가 100불이 있는데 이건 환율 적용하면 되죠. 아무 때나 가서 우리 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금에 포함이 되고요. 사용 제한이 없는,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사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 제한이 있으면 얘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사용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얘도 현금에 들어갈 것이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세 번째, 만기가 벌써 도래했네요. 만기 도래해서 현금이 회수가 가능한 받으러 오면 1천만원, 얘도 가져가면 돈 주죠. 만기 됐으니까. 그래서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환일이 1년 내인 단기 대여금 1천만원. 얘는 지금 계정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이 있죠. 뭐라고 있어요? 이런 단기 투자 자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기 대여금이라고 단기 투자 자산에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만 잘 외우고 있으면 이런 것도 틀릴 일이 거의 없으시리라 본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계산하래요. 뭐 이거 하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이제 다들 꿰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글자는 안 쓰고 숫자만 쓸게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매출액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매출액은 얼마래요? 1억 원이래요. 매출원가 빼줘야 되죠. 매출원가는 얼마랍니까? 5천만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5천만원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판관비 빼야 되죠. 판관비에 해당되는 게 뭔 줄 알아야지. 차량 유지비와 접대비가 판관비죠. 그러면 여기서 판관비는 얼마를 빼주면 되겠다? 600만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럼 영업이익은 벌써 나왔네요. 영업이익은 얼마? 4,400만원이 영업이익.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기부금하고 잡손실인 경우에 둘 다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은 없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두 개 3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걔를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보면 당기순이익. 자, 그래서 여기 세무 2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는 급수불문하고 손익구분을 정확히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대신에 회계 1급이나 회계 2급 때보다 계정이 몇 개 더 섞여 나오죠. 하기 1급 때도 아마 이런 이용 문제 많이 보셨긴 했겠지만은 세무 2급 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사채에 대한 거 잘 기억하세요 했던 거 복습들을 하셨으면 지금 한번 기억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또 나오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사채의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 지금 사채 발행 비용은요. 저기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차변에 실제로 우리가 그 사채를 발행해서 발행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원짜리 발행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95,000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고 이 95,000원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렀어요. 사채는 3년 후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게 10만원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서는 지금 사채 3년 후에 갚아야 될 액면가액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돈 받은 거는 지금 95,000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차이난 금액이라 그랬었죠. 이 차이나는 금액을 뭐라고 썼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썼거든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0원 여기 안에는 실제로 회사에서 증권회사에다가 자기네 회사 사채를 발행해 달라고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여기 증권세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도 내야 되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쇄 사채 이거 인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비도 들어가고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거 다 합쳐서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 얼마였었어요? 사채 발행가액 여기서 빼고 나머지 거 다 이쪽에 포함시킨다 그랬었죠. 이해됐어요? 당연히 발행가액에서 이만큼 다 빼야 되겠죠. 돈 빠지는 것들이니까 그 빠진 금액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다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시장 이자율이 크다는 건 내 건 다 작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드렸죠. 가격을 갖고 비교할 수도 있고 여기 이자율 갖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자율 갖고 비교할 때는 시장 이자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같으면 액면 발행 그랬죠? 지금 여기는 이제 뭐가 더 커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죠? 그럼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 거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이겠어요? 이거는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회계 1급 때 세무 2급 때 제가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은 지금 회계 1급 정도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 세무 2급 문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채 관련된 것들은 난이도를 불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여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음에 우리가 액면가액으로 나중에 갚아야 될 건 1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그다음에 95,000원 장부가액 나오죠. 그렇게 차감시켜서 기재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 사채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유효유지율법으로 삼각하는 거 배우셨던 거 바로 요렇게 합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5번까지가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TAT 2급 공부하시면서 사채 그 공부하셨던 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었다 그러면 전산세무이익이나 TAT 2급을 위해서라도 꼭 복습하셔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문제부터는 저기 원가계산 문제라고 그랬었죠. 원가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의 자료는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비행기 그러면 우리 개별 원가 계산 딱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래요. 하나의 실제 제조 간접비는, 자, 실제 제조 간접비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2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대요.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봐요. 이거 용어 못 알아들으면 계산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죠? 자, 하나씩 제가 이제 풀어봐 줄게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뭘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기로 했었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뭐예요? 직접 재료비하고, 그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변동, 고정 두 가지 다 있다 그랬죠? 아무 말 없으면 두 개 그냥 뭉쳐서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구분해서 나뉘어져 있으면 더해줘야지 돼요. 자, 우리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배운다고 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세 가지 합친 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A라고 하면 비행기 A가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죠. 비행기 A에 대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 직접 재료비는 여기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60만원. 직접 농업비는 40만원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제조 간접비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조 간접비는 지금 얼마 발생했다 그랬어요? 이 120은 비행기 얘 A도 만들고 B도 만드는데 동시에 지금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120만 원을 제조 간접비는 A에다가도 나누어 줘야 되고 B에다가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부 기준을 뭐 갖고 배부 기준 하라고 알려줬어요? 직접 재료비 갖고 배부 기준을 삼을 거예요 라고 알려줬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직접 재료비는 전체 얼마가 발생했어요? 이 비례식으로 배부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전체는 150만 원이죠. 근데 비행기 발생한 거는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나누어 줘야 될 계산 금액은 제조 간접비를 여기다 해야지 제조 간접비가 결정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조 간접비 우리가 120만 원을 A하고 B에다 나눠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직접 재료비를 저기 기준으로 배부를 해달라고 했으니 지금 직접 재료비 전체 금액은 얼마였었는데 직접 재료비는 여기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비행기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6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15분의 6 하면 되겠네요. 여기 뒤는 다 빼고 그럼 12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5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48만 원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A에 들어간 제조간접비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48만 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여기 세 개 다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봐봐요.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지난번 원가 계산할 때 얘가 실제 그 제조 간접비에 대한 그 계산 문제였었는데 요것도 교재 문제 앞에 부분에 다 나와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되게 단순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배부해 주는구나. 지난번에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제가 이건 특별한 방법 쓴 거 아니잖아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만약에 배부 기준을 갖다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60만원, 40만원, 40만원 되겠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비행기 들어간 거 직접 노무비는 40만원이니까 40%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똑같이 한 문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배부 기준을 직접 재료비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노무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직접비는 또 어떻게 해요? 직접비라는 거 여기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잖아요. 이 금액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가 돼요? 250만 원이 되죠. 여기 비행기 A에 대한 직접비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직접 원가 또는 직접비로 배부하라 그러면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문제 가지고 세 가지 설명 다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계 1급 원가 계산 때 요것도 많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 풀어보신 분들은 그때 그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고, 내용만 알면 요거 지금 한식 보세요. 되게 간단한 거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용어 근데 단기 총재정가 모르면 이걸 모르는데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죠.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걸 처음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던 거라는 얘기죠. 됐죠? 자, 이 정도까지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비정상 공손 수량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공손이라는 말은 불량품이라고 그랬어요. 불량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불량품이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수량을 예측할 범위 내에 있었다면 걔는 정상이라고 부르고요. 정상 공손, 그걸 넘어가는 수량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일단 여기 계산할 때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림 그려놔야죠. 자, 물량 흐름부터 해당되는 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얘는 제공품이 될 것이고요.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은 몇 개 있었냐면 3,000개 있었다고 가르쳐 주네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2,300개.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몇 개? 1,100개. 자, 그러면 물량 흐름에서 지금 이 두 개에서 얘를 빼게 되면 여기 완성품이 나와야 되겠죠. 완성품은 몇 개가 돼야지 돼요? 5,300개에서 4,200개 돼야 되겠죠. 그죠? 4,200개가 돼야 되는데 공손품 몇 개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완성품은 실제 4,200개인데 그 중에 이상 없는 거는 4,000개가 완성품이고 여기서 몇 개가 200개가 지금 공손품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 흐름은 맞죠? 그죠? 세무 2급에서는 요 공손에 대한 물량 얘기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얘가 공손이라고 불렀는데 공손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상 공손, 또 하나는 비정상 공손. 그래서 정상 공손은 몇 개예요? 비정상 공손은 몇 개예요? 이거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별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정상 공손은 어떻게 계산을 한대요? 보니까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30%라 그러죠. 완성품 수량이 지금 몇 개예요? 완성품 수량 몇 개? 4,000개죠. 그러면 여기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 여기 4,000개에다가 몇 퍼센트 해주면 된다는 얘기? 3% 하게 되면 몇 개가 계산돼요? 120개. 그러면 여기 지금 200개 중에서 120개는 정상 공손이고 이 정도는 공손으로 주로 나온다는 걸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정상 공소는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라 그랬었죠. 비정상 공소는요? 몇 개예요? 200개 중에서 120개가 정상이니까 80개는 비정상이겠네요. 비정상 공소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이런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게 되면 별발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번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요. 이거 예정 배부를 나오네. 직접 노무 시간당 만원. 직접 노무 시간.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거 여러 번 했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되냐고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요. 여기는 지금 예정 배부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예정 배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예정 배부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이거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얘가 뭘 뜻하는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자,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얘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자, 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조간접비 1년 동안 발생할 그 예산된 예정된 제조간접비를 뭘로 나누어 주느냐면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눠 주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얘도 예정 배부율이고요. 제조간접비도 지금 우리가 예산한 거예요. 예정이고 배부 기준도 예정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배부율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사용했던 배부율인데 이 배부율은 여기 예정 배부율 있잖아요. 요 그대로 갖다 사용하라 그랬었어요. 이 배부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예정 배부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라 그랬냐면 여기 중요한 거 얘도 배부 기준은 배부 기준인데 예정이라고 해서 다 예정이 아니라 얘는 빠른 걸로 할게요. 파란 거 얘는 실제 배부 기준을 써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자, 요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세트로 항상 얘하고 문제가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예정 배부했던 금액의 차이를 배부 조정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라고 되어 있고요. 차변에다가는 실제 발생액을 적어주라 그랬고 오른쪽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써 놓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요거 계산을 그대로 갖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 그랬잖아요.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직접 배부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뭘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노무 시간당 요거 얘기하고 있죠. 1시간당 얼마래요? 10,00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정 배부율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예정 배부율은 여기 10,000원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상이죠.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예상. 요거는 바로 예정 배부 기준 여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가 몇 시간이라고요? 110시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정 제조 간접비는 얼마겠어요? 예정 제조 간접비는 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10,000원 곱하기 저기 110시간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11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예정 제조 간접비는 110만 원이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는 거 계속 써볼게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은 지금 배부 기준이잖아요. 실제로 발생한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어디 들어가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이 지금 직접 노무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은 100시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뭐 있어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140만원이래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요거 어디다 써요? 여기 실제 발생액 제조간접비 이 칸에다가 140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지금 뭐를 알아야 돼요? 이 배부액을 알아야지 예정 배부액 여기하고 비교하겠죠. 그러면 배부율은 요거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예정 배부율은 얼마예요? 지금 10,000원이죠. 10,000원 곱하기 100시간 하면 배부액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만원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여기 예정 배부액 자리에다가 그대로 100만원을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죠? 그럼 과대 배부 얼마가 많아요? 40만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40만원 과대 배부 4번이 답이겠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파트 설명해 드릴 때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세트로 꼭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 해당되는 거 갖다 넣기만 하면 답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다른 거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이용만 해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해당되는 답을 금방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냥 찍는 게 속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40만원 과소배부예요? 그럴 리가. 얘가 몇 번인가요? 아, 말을 잘못했네.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죠. 제가 틀렸고 답안이 맞았네요. 다시 숫자는 잘 써놨는데 우리가 예상한 거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것보다 예상을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죠. 그래서 과소배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걸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과소배부 얼마라고 쓰면 된다? 4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 저기 성민 씨가 얘기해 줬던 대로 3번으로 써주시면 되고, 난 이런 거 죽었다 깨어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찍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대신 잘 맞추세요. 9번 문제 같은 거. 자, 9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통 부문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이거는 그 배부할 때 뭐죠? 그 인과관계 합리적인 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찾으라 그랬었죠. 자,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 점유 면적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게 인과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보시게 되면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관련된 것이니까 종업원 수가 나름대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기계 감가상각비는 기계 점유 면적, 기계가 점유하는 면적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거는 얘는 아니겠고요.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 기계는 점유 이건 면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뭐 싸구려 있는데 되게 부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적은데 부피는 조금인데도 뒤따 비싼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인과관계가 적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마지막 4번, 10번.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 변화를, 이거 원가 행태에 의한 그래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고정원가에 대한 거 어떤 거예요? 물어보고 있죠. 고정원가는 총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총 원가가 고정되어 있다. 총 원가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원가예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건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당 원가 얘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죠. 아니,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뭐. 오케이? 정리 뭐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원가 형태는 우리 원가 처음 배울 때 그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배우면서 이때 배우는 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뒤에 모든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용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용어 구분들 잘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기했던 것들을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 문제 5문제였답니다.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세법상 과세표준에 제가 중요한 거 부가세법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 6가지 외우셔야 된다 그랬었고, 두 번째 뭐였었죠? 간주, 공구, 뭐 간주 임대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주자 들어간 거, 간주 공구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랬었고, 세 번째 부가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자는 게 바로 이 과세표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11번 문제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이걸 물어봤었죠.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판매자라고 가정을 하고 판매할 때 내가 사면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부대비용들 있죠.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거기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이자 할부 판매하는 거 아니라면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은 뭐 답은 여기 나왔고요. 두 번째, 과세표준에다가 외누리 해준 것까지 포함시키면 쌈 당하겠죠. 외누리 한 건 빼야지 돼요. 환입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에 할인해, 이거 다 빼주기로 했던 것들이니까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해 주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일단 설명을 해놓고 여기 밑에 12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아보래요. 첫 번째,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두 번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용역 중 하는 거 우리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외국 나가서 일하면 돈 벌잖아. 거기서 원화로 주겠어요? 달러로 주겠어요? 달러로 주니까. 대표적인 거 뭐 외국 항해이라든지 해외 건설이라든지 뭐 원양어 어선이라든지 많이 있죠. 예, 이거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그다음에 외국 법인에 대해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내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부가세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도 그런 거 저기 하지 않아요. 저 외국법인에 있을 때 뭐 물건 팔면 부가세가 없을까? 다 받았을까? 여러분 피자 먹으면서 부가세 다 냈잖아. 그죠? 부가세 다 적용돼요. 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다. 아,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영세율 적용했던 게 국내 기업에서 국내 수출업체에다가 물건 갖다 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이거 적용되는 거. 바로 그런 상황인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저기 사례를 더 공고하게 알아두시면 아,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여기가 이제 13번까지가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물어보고 있죠. 건설은 무조건이라 그랬죠. 건설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돼. 이게 용어를 약속한 걸 모르면 이것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옷가게 옷으로 예를 들어드렸었죠. 예, 가공이고요. 근데 만약에 일부라도 샀다면 그건 재화라 그랬어요. 세 번째,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이게 다 용역이겠죠. 정보 제공. 그다음에 네 번째, 주요 자재의 일부 전부,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요거에 다음 거죠. 가공에 대한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소득세법 문제가 두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 소득세 우리 제가 TAT 2급하면서 소득세 이론은 나중에 할게요 그랬었죠. 왜? 아니,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저기 TAT 2급할 때 그때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은 주로 뭐부터, 얘부터, 저기 실기부터 정리를 하세요. 14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신고서에서 왼쪽에 있는 거 다 소득공제라 그랬었고, 세액공제는 신고서의 오른쪽 파트에 있는 것들을 세액공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 한번 잠깐 기억들 해보세요. 우리 그 연말정산할 때 그 신고서에서 총급여부터 시작했었죠. 총급여에서 뭘 공제했어요? 근로소득공제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하고, 그래서 그 계산된 금액을 뭐라고 불렀어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불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소득공제 해당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인적공제 있었죠. 인적공제는 두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기본공제하고 또 하나 뭐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뭐가 있나요? 추가공제는 그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공제. 세 번째는 한부모 공제. 네 번째는 부녀자 공제. 내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하다가 부녀자 공제, 부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녀자 공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건 제가 알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서 그냥 순식간에 나온 말이 아녀자 공제 했더니 다들 빵 터졌어. 여하튼 그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였었죠. 자, 인적공제 밑에 바로 뭐 있었어요? 우리 4대 보험료와 관련된 거 있었죠. 즉 공적연금이 있었어요. 연금이라든지 또 뭐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냈던 것들이 있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나 봤더니 우리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죠. 주택은 뭐뭐 있었죠?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또는 전세, 여기 주택 그 담보대출이죠. 주택을 저당 차입금 있었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냈던 거 다 공제해 주죠. 그러나 주택 저당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공제해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택 밑에 또 뭐가 있었나? 아, 주택 하나 더 있다. 주택 저당도 있었고, 여기 저축도 있었죠. 주택 청약저축이라든지 뭐 주택과 관련된 뭐 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입했던 것들도 다 소득공제 칸에서 공제를 해주셨던 것들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에서는 단연 뭐가 중요하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예, 소득공제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 소득공제를 쫙 다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 파트로 과세표준이 나오면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했어요? 세율이라는 거 곱했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선출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선출세액 이 다음부터는 다 세액공제 인전 해당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세액공제 자체가 있었죠. 55%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인데 여기는 무슨 연금? 여기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입한 퇴직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공제 줬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자녀 세액공제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녀는 세액공제 해줄 때 자녀 수로 먼저 공제해주고 당해년도에 태어난 그 탄생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357로 한다 했었어요. 첫 번째면 30만원, 두 번째면 50만원, 세 번째면 70만원, 네 번째면 다섯 번째면 요즘 한꺼번에 네 명 나오는 경우 참 신기할. 근데 요즘이요 그렇게 쌍둥이로 나오는 애들이 많다면서요. 왜 그럴까? 시험관 아이가 그렇대요. 특성이. 뭐 하여튼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여러 가지 정리한다는데, 자, 요 밑에 이제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직접 많이 접하는 거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얘네들 여지껏은 앞에서 입력한 대로 다 그냥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되지만,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될 자료들은 여기 보험료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라든지 마지막 월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돼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죠? 높아심에 또 문제 한번 풀어드리면서 그렇게 또 유튜브에 선생님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시니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복습 좀 할 겸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거 한번 봤으니까 문제는 또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죠. 인적 공제 나입 판정 시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여기 12월 31일까지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인적 공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는 사실 그렇게 따져요. 근데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서 인적 공제 대상자 여부 본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루만 살았어도 공제 대상자 된다 그랬었어요. 누구만 안 된다 그랬지? 배우자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돌아가신 얘기를 잘못했는데 1월 1일 날까지 살아 계셨어요. 1월 2일 날 돌아가셨어도 돼요. 그 해에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이 관계. 나이가 20세 넘어가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연말정산 하는 해 만 20세가 됐어. 그 공제해준다고요. 그럼 똑같은 형평이라면 만약에 59세에서 그 다음에 60세 만으로 딱 되잖아요. 그것도 공제해준다 그랬죠. 만 69세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해 70세가 딱 됐어. 경로 우대 공제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라도 걸치면 다 해주는데 누구만 얄짤없이 안 해줘? 그러니까 적당히 잘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의 대선. 이건 왜 그러냐면 저기 우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치유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자 중에서도 여기
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 전날 상황 보고 알아? 이거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인데 이건 병원 전문가들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쉽게 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거의 맞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뭐 그렇다 치고 세 번째도 한번 봐요. 이번 14번 문제는 되게 애매한 것들만 모아냈네요. 그 판단하기가 세 번째 과세 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상황에 따른다는데 얘가 그 명시된 거 소수법에 명시된 거는요 사망 전날이에요. 사망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저도 여지껏 거의 본 적이 없었던 내용들인데 시험 문제 형태로는 그 지금 얘가 하나하나가 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물론 세법에는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것들만 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여기 봐주세요. 문제에서 이런 거 새로 나온 거 있으면은 요거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언제라고요? 여기처럼 치유일 전날이라고 돼 있죠. 치유 전날 상황을 보는 것처럼 사망일도 사망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등등 할지 안 할지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틀린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 조금 아까 제가 날짜 쭉 설명드렸죠. 요게 네 번째 설명해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요 문제는 특히나 2번, 3번 같은 경우 치유 전날 중증 환자에 대해서 또는 사망일에 대해서도 사망 전날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 15번. 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 종합소득은 뭐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나오고 있네요, 벌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틀렸어요? 퇴직소득은 아니죠. 얘는 분류과세였어요. 근로소득 싸움에 뭐였었습니까? 연금소득이었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제가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랬죠. 이거 제가 그날 앞에 첫 시간에 정리해드리면서 칠판에 써드린 거 외워야 됩니다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인 거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꼭 시험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득세라는 걸 배웠다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옳은 것은 찾으랬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두 번째, 원천 징수된 소득을 그다음에 종합 소득 금액에 원천 징수된 소득이라는 것은 그 원천 징수된 거 내 건가 그거? 회사에서 원천 징수했어요. 그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죠. 근데 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원천 징수된 소득은 여기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소득이라고 안 되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해당되는 건 다 뺐겠죠.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되어서 계산이 돼야 되겠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계산을 안 해드렸었는데. 아, 이걸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한 달치 월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달치 월급이 여러분이 1년 동안의 소득이었었어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300만 원이 다 입금이 되나요?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계정으로는 얘를 갖다가 그 예수금이라는 걸로 빼놓기는 했었지만 그 예수금조차도 내 소득이기는 마찬가지죠. 내 소득에서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 급여를 계산할 때 300만 원을 계산하겠어요. 예수금은 뺀 거 2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을 280만 원이라고 예를 하겠어요. 어떤 게 내 소득이에요?
300만 원이 내 소득이지 280만 원이 내 소득이 아니에요. 그죠? 원천징수해서 내가 세금을 냈다 손치더라도 그건 나중에 기납부세액이나 그 예납적 세금 낸 걸로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소득은 내 입장에서 세금 내고 등등 그게 내 소득이 아니라 앞에 있는 300만 원 시당초 받은 돈 있죠? 그게 소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면서 세금 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매출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렵다. 저기 여러분은 그나마 이번 시험 잘 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엔 조금 쉽게 나와가지고 높아질 것 같은데. 항상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공급가액 있죠. 세액은 없죠. 세액은 우리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출액 자체는 그 회사 법인의 소득이에요. 그게 사업소득이요.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시킨다 라고 돼야 되겠죠. 얘도. 자, 마지막 네 번째,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제가 또 써드렸던 거 복습할 겸 종합소득 아까 여기서 6가지 했었죠. 자, 순서대로 써요. 이자소득, 두 번째는 배당소득,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금융소득. 세 번째는 사업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 마지막 기타소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 결손 50만원.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자에서 소득이 10만원 이렇게 있었고 배당 소득에서 5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5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번개 있어서 여기서 20만원 소득이 있었고 연금소득 얘는 없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에서 돈도 잘 벌어 5만원 있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에는 지금 종합소득 신고는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제하는 순서가 있어. 공제. 결손 여기 사업소득 공제 났죠. 사업소득에서 지금 결손이 났죠. 결손이 났을 때 공제하는 그 소득에서 순서는 요 순서에 따릅니다. 어떤 순서? 얘가 첫 번째 여기서 공제해줘요.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이런 순서로 공제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소득에서 결손 났을 때 공제하는 순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순서대로 잘 기억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럼 외우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얘도 은근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 우리 임대소득 있죠. 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소득인데 불구하고 이 사업자는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에서 50만원 결손이 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얘는 못 받아요. 임대소득은 똑같은 임대소득에서 플러스 났을 때만 그걸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맨 밑에 4번에 보시면 단 부동산 임대업 하지 않았다고 얘기 나왔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잘 기억해 주세요.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 나오게 되면
걔는 똑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 신고할 때. 자, 이렇게까지 해서 15번 문제까지 이론으로 설명 쫙 해드렸고, 자, 요거 정리하고서 실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